식사들 하셨습니까?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와 함께 따뜻한 봄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비 맞으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유 아직은 추워요. 건강관리 하시면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밤새 눈이 왔죠. 어제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벌써 꽃눈이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밤새 눈으로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올해 농사도 망한 듯 합니다. 가을에 또 사과 하나에 만원하게 생겼습니다. 아유 이러면 진짜 어렵죠. 전 시간에는 마력과 토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표기되며 변환값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 제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행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력이나 토크가 주행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체감상 영향이 제일 많은 것이 사실이죠. 마력은 토크 곱하기 RPM입니다.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까지 가기 위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RPM이 최고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죠. 토크는 순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속력을 얻기 위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마력수가 떨어지거나 최고 RPM이 낮으면 당연히 최고 속도도 떨어지겠죠. 토크가 떨어지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성의 영향은 토크가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치죠. 스로틀을 개방하면 튀어나가는 힘은 토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크루저가 마력이 떨어져도 오토바이가 가볍게 나가는 것은 토크의 크기가 좌우하기 때문에 토크만 키우고 마력은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 토크감을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 이행정 엔진이나 4기통 엔진 다이노 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토크 곡선이 마력 곡선과 같이 저 RPM에서 낮았다가 고 RPM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이런 토크 곡선을 그립니다. 출발하는 순간 토크가 떨어져서 출발할 때 시동도 잘 꺼지고 출발하는 순간에도 RPM을 올려서 고 RPM으로 출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운행하는데 많이 불편해지죠. 다만 여유 RPM이 높기 때문에 최고속은 엄청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용도의 오토바이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은 전자제어 기술이 좋아져서 토크 곡선을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기술이 생겨서 저 RPM에서 고 RPM까지 골고루 토크가 일정한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항상 순발력이 좋은 상태로 운행하게 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회사는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력은 RPM과의 관계 때문에 수평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다만 최고 RPM을 얼마까지를 설정하느냐가 최고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토크는 가급적 수평적으로 플랫하게 설정해야 일정한 토크 값으로 달리기가 좋습니다. 이런 마력과 토크는 최고점이 같은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주 좋은 세팅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행성에 영향이 많은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 무게일 겁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면 출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힘의 낭비가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레이싱 오토바이는 몇 그램 단위로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오토바이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몇 그램 단위는 아니더라도 수십 킬로 차이나 100킬로 차이 이상이면 확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한 명 텐덤하면 느끼는 기분이 아마 그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불필요한 짐 많이 싣고 다니면 주행성을 많이 해치게 됩니다. 오토바이 무게중심도 바뀌죠. 높아지고요. 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 감각 가지신 분들이죠. 본인이 아니라 남에까지 유해가 갈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 이런 거 못 느끼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타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 무게가 운행 주행성에 많은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끌고 밀고 그런 것도 버거운 상황에 일단 정차해서 버티는 것도 힘들고 일으켜 세우는 것도 힘들고 유턴이나 코너에도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원상 건조 중량과 총 중량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건조 중량은 오일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총 중량은 오일 플러스 연료가 50에서 100% 정도 차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고중량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휠베이스도 긴 경우가 많습니다. 휠베이스가 긴 경우는 크루저의 직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오토바이를 웅장하게 크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적인 역할이 더 크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길면 당연히 유턴이나 코너에서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휠베이스가 길면은 무게중심을 약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엔진을 탑재한 오토바이가 휠베이스가 긴 것과 짧은 것을 타보면은 긴 쪽이 그나마 무게중심이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리나 인디언이 그래서 휠베이스를 늘려서 크게 만드는 것인지도 살짝 의심해 볼 필요도 있죠. 다음은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보통 오토바이 사이즈 중에서 가장 많은 휠 사이즈는 17인치죠. 뭐 R차나 F차, 네이키드가 가장 많이 채용하는 사이즈죠. 스쿠터는 배기량에 따라서 10인치에서 16인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 어드벤처는 17인치에서 21인치 앞 타이어와 17인치에서 19인치 뒷 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아마도 이런 세팅은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사이즈가 17인치고, 스쿠터나 도심의 골목이나 차가 많은 도로를 달리기에는 적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멀티나 어드벤처 타이어는 험한 비포장을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 타이어 사이즈가 당연히 커야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전거 타는 분들은 체감 많이 하실 듯 합니다. 타이어 두께도 일반 도로에서는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는 동력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두꺼운 타이어를 쓰고요. 비포장이나 험로나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다니기 위해서는 얇은 타이어를 써야 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큰데 두껍다면은 당연히 코너나 유턴은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승차감 좋은 안락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에 낡은 거라서 휠 사이즈와 타이어 폭은 정말 많은 연구와 경험이 있어야 세팅이 가능하죠. 기어비와 감속비도 주행성에 영향이 있는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5단 오토바이가 주류를 이루었다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6단이 등장했고, 일부 기종은 7단 변속기를 사용하는 기종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라이더가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이유는 감속비는 차이가 좀 나는데 기어비는 체감할 정도로 차이가 많지 않게 세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5단에서 몇 킬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RPM 영향이 훨씬 더 크죠. 엔진의 출력에 맞게 세팅하고 최고속을 낼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듯 합니다. 아주 힘이 딸리는 저배기량 아니면은 사실 기어비에 대한 불만은 뭐 거의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 회사들이 세팅을 잘하죠. 다음은 시트고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초보 때 오토바이에 올라 앉았는데 발바닥 안 닿으면 환장하죠. 진짜 어디 정차만 해도 불안하고 시소등 가까워 오면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제꿍이라도 하면은 막 쌍욕 나오죠. 그래도 요즘은 시트 높낮이 조절이 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로우 시트도 나오기 때문에 50mm에서 100mm 정도는 쉽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많이 덜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전문적으로 하면 또 시트를 깎아서 더욱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시트에 의한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틱톡 스타의 오토바이 타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장, 전폭, 전체 높이, 최저지상고, 최소 회전 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행성에는 많은 영향은 그렇게 없는 편이죠. 최저 지상고가 높을수록 코너에서 더 기울일 수 있기는 한데 스텝 위치나 배기관의 위치 등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멀티 어드벤처 듀얼 기종에서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솔직히 비포장 어지간한 곳 안 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막 바위 있는 곳, 뭐 산타를 때 그럴 때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최소 회전 반경은 유턴에 영향이 좀 있겠죠. 최소 회전 반경이 적을수록 좁은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경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공간에서 돌 수밖에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엔진 냉각 방식과 기통수. 엔진 냉각 방식은 세 가지 정도가 많이 쓰입니다. 순냉, 공냉, 엔진 오일 냉각, 뭐 이런 방식이 많이 쓰이죠. 순냉은 물로 냉각하는 것이고요. 공냉은 그냥 공기 흐름으로 엔진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출력과 엔진 내구성에 많은 연관이 있죠. 순행 엔진이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누수로 오버히트하면은 그 엔진은 생명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냉각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냉은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한 엔진 압축비를 높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엔진 압축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열과 마찰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식히기 위해서는 공냉으로는 부족해서 출력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 공냉이죠. 그래서 요즘은 공냉 엔진에 오일 전용 쿨러를 달아서 엔진 오일을 순환시켜서 그나마 엔진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할리 로드 글라이드나 스트리트 글라이드 이상에 달려있고 로얄 엔필드 슈퍼 마테오 650 4기통 공냉 엔진에 많이 달려서 나옵니다. 오일 쿨러가 달린 모델은 엔진 오일이 많이 들어가고 오일 교환 시 쿨러에 있는 오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오일을 교환해야 되죠. 기통수는 많아질수록 엔진 회전수를 높여서 마력을 높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한 라이딩이 가능한 모델에 많이 채용하고 있죠. 기통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무겁고 정미 소요가 많아지고 연비가 떨어집니다. 다만 아주 상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파워와 엔진음은 따라하기 힘든 요소가 있어서 아직도 매니아층이 많은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 인증 문제나 제작상 어려움, 제작 단가의 상승 등으로 앞으로는 많은 4기통 모델이 없어지고 2기통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하나쯤은 장만해서 평생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각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메리칸 크루저 중에서는 앞쇼바를 늘리거나 캐스터 각을 크게 만들어서 앞바퀴가 앞으로 많이 나간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메리칸 초퍼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캐스터 각도가 커지면 직진 주행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진할 때는 모르겠고 코너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바퀴가 멀리 있어서 그런지 코너에서 앞이 돌았는데 뒤가 안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뭐 자동차와 화물차 운전할 때 느낌?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코너에서 유리하진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용량이 크고 브레이크 실린더가 수가 많으며 복동식, 즉 양쪽에서 쪼여주는 형태가 성능이 좋습니다. 또 앞브레이크 디스크가 한 장짜리보다는 두 장짜리가 성능이 좋겠죠. 문제는 아메리카 크루저들이 대부분 실린더 용량이 작고 디스크가 한 장에다가 용량도 작은 것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아주 형편없다는 얘기가 되죠. 거기다 앞 타이어가 얇을 경우는 접지 마찰력이 좋지 않아서 브레이킹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스펜션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는데 돌입식 적립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무게와 성능에 맞는 세팅이 중요합니다. 또 서스펜션 트러블이라고 서스펜션이 늘어나는 양의 차이로 트러블이 길면 좀 부드럽고 짧으면 단단한 느낌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보는 것과 달리 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출고 세팅 시 그대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몸무게와 매칭해서 조절해서 타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크러치 변속 방식은 크러치는 요즘은 어시스트 슬리퍼 크러치를 많이 장착하는데 이게 크러치를 빨리 놓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걸 때 엄청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는 크러치 오토바이는 정말 리버 매칭 없으면은 기어 변속 시 벌컥벌컥 하죠. 그리고 크러치 조작을 쉽게 해주기도 합니다. 참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유압 클러치도 많이 장착을 하는데 그냥 직결식 클러치도 있습니다. 유압은 대형 고배기량에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으로 클러치 조작 압력을 낮춰서 클러치 조작을 편하게 하는 기구로 사용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크루저들은 유압 클러치가 달려있어도 클러치가 무거운 경우가 많죠. 이 무거운 클러치감 때문에 기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승시 꼭 클러치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속기는 스쿠터의 CVT 방식이나 슈퍼커브의 로타리 기어, 일반 수동 컬럼 기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은 DCT, 퀵시프트, E클러치 방식도 있습니다. DCT는 자동차 클러치처럼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오토바이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자제어 레바로 변속을 합니다. 퀵시프트는 기어 레바를 동작하는 순간에 엔진의 전기 공급이나 연료 공급을 순간적으로 끊어서 엔진이 정지하는 순간에 기어 변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이 정지하는 순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죠. 다만 정지나 출발할 경우에는 클러치를 잡아야 됩니다. 요즘 혼다에서 E클러치라고 수동 클러치 레버를 전자식으로 바꾼 클러치가 등장해서 2004년식부터 일부 모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유튜브로만 소개가 됐고 실물은 소개가 안 됐는데 기존 수동 클러치에도 추가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정차 시나 출발 시에 클러치 조작이 없이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깡패라는 말이 있죠. 정말 저 배기량에서는 50cc, 100cc로 엄청난 출력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리터급 넘어가면은 그 정도로는 느낌이 별로 없죠. 안정성과 토크감 때문에 배기량을 늘리는 것과 경쟁 업체 간 배기량 자존심 싸움으로 배기량을 늘리는 듯 합니다. 실제 배기량을 늘려서 출력을 올리는 건 뿐만 아니고 압축비도 같이 늘려서 출력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BMW가 그랬죠. 공랭 10대1 엔진에서 순행 13.5대1 압축비까지 압축비를 무지하게 많이 올려서 출력을 많이 끌어올렸죠. 사실 1800cc 엔진에 배기량 100cc 올린다고 드라마틱하게 출력이 상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압축비, 연료 분사량 등을 조절하는 경우가 훨씬 출력을 올리는 것이 쉽습니다. 보어 앤 스트로크는, 보어는 직경, 스트로크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를 거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느끼는 것은 배기음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길면 길수록 배기음이 폭발력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배기음이 깊고 우렁찬 맛이 좀 있죠. 특히 할리가 그런 것 때문에 롱스트로크 엔진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롱스트로크 엔진은 점차 줄고 있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롱스트로크 엔진을 만들면은 엔진 마력을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력은 토크 곱하기 RPM인데 이 RPM을 고속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피스톤 움직임이 길어져서 피스톤을 빨리 돌릴 수가 없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력 경쟁에 뒤떨어진 엔진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롱스트로크 엔진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짧은 숏스트로크 엔진으로 출력을 높이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토크 위주의 세팅이면은 롱스트로크, 출력 위주의 세팅이면은 숏스트로크가 맞습니다. 스트로크가 짧고 압축비가 높을수록 출력을 내기 쉽다고 합니다. 참고로 골드윈이 보행 스트로크와 같은 엔진을 쓰고 있죠. 73mm 엔진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출력 RPM이 5000rpm으로 생각보다 낮습니다. R차의 대명사 BMW K1000RR은 80mm 곱하기 49.7mm로 거의 스트로크가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할리 로드글라이드 114 스페셜은 102mm 곱하기 114mm입니다. 스트로크가 10% 이상 길죠. 당연히 스트로크가 짧아야 RPM이 높고 압축비가 높이면은 출력은 쉽게 올릴 수 있으나 엔진 냉각이나 내구성은 좀 문제가 좀 되죠. 연료 탱크 용량도 약간은 라이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보통 300kg 기준으로 운행 가능하게 설계한다고 합니다. 소어링이나 어드벤처는 약 400km 이상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혹 예전 할리 아이언 883처럼 연료통 형상 문제, 즉 디자인적인 요소로 200km 정도도 못 달리는 오토바이도 있었지만은 어지간하면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해도 250에서 300km는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재원으로 살펴본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한 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남부지방은 봄비가 오는데 강원도, 충청도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러다 며칠 따뜻하다 강원도 라이딩 가시면은 정말 곤욕 치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구룡령이나 곰배령 쪽은 4월 초에도 눈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포천, 운천은 예전에는 5월 중순까지 눈이 왔었습니다. 기상상황 잘 살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